1991년 6월 6일 목요일, 부산 덕천동의 오후는 평범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막 끝난 뒤라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죠. 대학가 근처 카페에는 학생들이 모여 과제 이야기를 나누고 노점상들은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여대생은 언제나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윤이 당시 21살. 부산의 한 대학교 영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밝고 성실한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과 대표를 맡을 정도로 책임감도 강했죠. 그날도 그녀는 오후 5시 30분경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올게요. 늦지 않을게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문을 나선 그녀의 차림은 소박했습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 가방 하나 매지 않은 가벼운 행색이었죠. 지갑과 학생증만 주머니에 넣고 그녀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덕천동 일대의 한 카페였습니다. 친구와 만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시험 준비 이야기, 방학 계획, 좋아하는 교수님 이야기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고 이윤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그들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눴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집 도착하면 삐삐 쳐줘. 그래, 너도 조심히 가. 밤 8시 20분경 이윤이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중전화 부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통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날 어두워졌는데 택시 타고 와라. 괜찮아, 금방 갈 수 있어. 걸어갈게. 그것이 가족이 들은 이윤희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어둑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길은 그녀가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익숙한 길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3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요. 10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하지만 당직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친구 집에 자러 갔을 수도 있고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가족은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윤희는 외박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연락을 하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동네 일대를 뒤졌습니다. 골목골목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이윤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지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평범했던 6월의 어느 목요일 밤, 누군가의 딸이자 친구였던 한 여대생이 30여 분의 귀갓길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비밀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이윤희의 집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응시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딸이 골목 모퉁이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봐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북부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아직 하루도 안 됐잖아요. 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외박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애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경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실종은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가출이나 연애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새벽이 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덕천동 일대의 모든 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쓰레기통 뒤, 공사장, 공원 벤치, 버려진 건물까지. 혹시 딸이 다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아빠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아버지의 외침은 메아리만 되어 돌아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록에 적힌 모든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동아리 선배, 과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까지. 하지만 아무도 이윤희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를 본 게 언제였니? 어제 저녁 8시쯤이요. 카페에서 헤어졌어요. 집에 간다고 했는데. 함께 있었던 친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함께 바래다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가족들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실종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내밀고 옷차림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흰 운동화 신고 있었어요. 키는 162cm 정도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예요.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서를 받아 적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워낙 자유분방하잖아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죠. 오후부터 가족들은 인쇄소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전단지를 수백 장 만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윤희 21세 1991년 6월 6일 밤 8시 30분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 일대에서 실종. 목격자는 연락 바랍니다. 전단지를 들고 온 가족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봇대마다, 가게 유리창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혹시 딸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애 혹시 보셨어요? 우리 딸인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목이 쉬어도 계속해서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는 택시 기사들이 모이는 휴게소를 찾아갔습니다. 택시 기사들이라면 밤늦은 시간 거리를 다니니 혹시 뭔가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혹시 6일 밤에 덕천동에서 이런 여학생 태우신 분 없으세요?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기사들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공중전화 부스 근처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젊은 여성의 뒷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윤희가 아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을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72시간 그리고 나흘째. 여전히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문 여는 소리에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돌아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는 딸의 방에 앉아 딸의 옷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집 안가득 메아리쳤고 가족 모두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1991년 6월 9일 일요일. 실종 3일째가 되자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북부경찰서 형사과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덕천동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수사팀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거 참. CCTV 하나 없네. 담당 형사는 골목길을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91년의 부산, 아니 한국 전체가 그랬습니다. CCTV는 은행이나 대형 건물에나 설치되어 있었고 거리 곳곳을 감시하는 방범 카메라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이윤희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골목길에는 단 하나의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이윤희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공중전화 부스만이 유일한 단서였죠.
경찰은 그 공중전화 부스를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수색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형사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모든 골목을 뒤졌습니다. 주택가의 담벼락 뒤, 공터, 폐가, 심지어 하수구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은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6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근처에서 이상한 걸 보신 분 없습니까? 형사들은 인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골목 앞 구멍가게 주인, 슈퍼마켓 직원, 근처 식당 사장님들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글쎄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녀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뭘 봤겠어요. 수사는 답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6월 10일 월요일 오후 한 주민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실종자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죠. 6일 밤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저희 집 앞 골목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높은 톤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요. 그냥 누가 장난치나 보다 했죠.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게 곧 조용해져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이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골목은 어둠에 묻혀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를 찾기 위해 언론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 이은희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부산 북구에서 여대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경찰서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의 강 근처에서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오호동에서 봤대요. 절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형사들은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보라도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오인이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었습니다. 6월 12일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덕천동뿐만 아니라 인근 구포동, 화명동까지 수색 지역을 넓혔죠.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산과 하천을 뒤졌습니다. 혹시 사고로 실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동강 병과 야산을 중점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은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 심지어 지갑이나 학생 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과학수사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장소였던 공중전화 부스를 감식하고 주변 골목의 흔적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의 과학수사 기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DNA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지문 감식도 명확한 증거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 수사팀장은 벽에 붙은 부산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도에는 수색 지역을 표시한 붉은 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어지는 것은 지도의 선뿐, 실질적인 단서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경찰서에 걸려오는 제보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고 밤에는 여전히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는 밑창이 달아해졌고 어머니의 손에는 전단지를 붙이다 생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CCTV만 있었어도, 휴대폰만 있었어도, 담당 형사의 자주 섞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의 부재, 물증의 부재, 목격자의 부재. 1991년의 대한민국은 사라진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서 이은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실종 9일째.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외부의 우발적 범죄보다는 이은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통계적으로 실종 사건의 상당수가 아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이윤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시 같은 대학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김모 씨. 둘은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잘 어울리는 커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6월 6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김 씨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그날 윤희랑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집에서 TV 봤어요. 부모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그의 부모를 불러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6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김 씨는 집에 있었고 가족들이 이를 증명했죠.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윤희 씨와 다툰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사이가 좋았어요. 주변에서 다르게 말하던데요. 실은 한 달 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이윤희는 그것에 대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동아리 후배 한 명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죠. 그건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내년에 군대 가야 하니까 윤희가 좀 속상해했던 거예요. 진짜 큰 싸움은 아니었어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윤희를 찾아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은 그의 집과 기숙사를 수색했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죠. 결국 김 씨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은 동아리 선배들이었습니다. 이윤희가 소속되어 있던 영어회화 동아리. 그곳의 선배 중 한 명이 평소 이윤희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이었던 박모 씨. 그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윤희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6일 저녁에 윤희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동아리 모임도 없었고 정과 친구들이랑 술 마셨습니다. 술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박 씨는 5명의 이름을 댔고 경찰은 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박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죠. 그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박 씨는 서면의 한 술집에 있었고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윤희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동아리 후배였어요.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애라 예뻐 보였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팀은 대학 교수들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윤희가 수강했던 과목의 교수들, 그 중에서도 개인 상담을 자주 했던 영문학 교수가 주목받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교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윤희도 학업 상담차 교수 연구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죠. 교수님, 6월 6일 저녁에 어디 계셨습니까?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죠. 목격자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녁 시간이라 건물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교수의 알리바이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죠. 경찰은 그의 연구실과 차량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과 이윤희 씨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순전히 지도교수와 학생 관계였습니다. 그 애가 학업에 열심이어서 상담을 자주 해줬을 뿐입니다. 교수의 부인과 동료 교수들도 그의 성품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적이고 학생들한테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요. 결국 교수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더 넓은 범위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윤희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 주인, 과외를 했던 학생의 부모, 심지어 같은 버스를 자주 탔던 승객들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혐의가 없었습니다. 한편 부산 전역에는 이윤희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전봇대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지하철역마다 우리 딸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윤희의 환한 미소가 도시를 채웠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연일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 여대생 실종 미스터리. 단서 없어. 이윤희 양찾기 3주째. 가족들 발바닥 닳도록 헤매. 경찰 주변 인물 조사에도 용의자 특정 못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제보 전화도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했죠. 윤희 엄마가 무속인 찾아갔대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물가에 있다던데. 납치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들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정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점집이든 무당집이든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딸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고 새로운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은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계획적 범죄도 아니고 아는 사람의 범행도 아니라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이윤희 실종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91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17분 북부경찰서 수사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미 대부분의 제보 전화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떨리는 듯했지만 분명한 어조였죠. 네, 부산 북부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종된 여대생 말이에요. 이윤희인가? 그 학생 봤어요. 담당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석 달 만에 들어온 목격담이었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전이요. 대전역 근처 식당에서 봤어요. 일주일 전쯤? 대전이요? 형사는 당황했습니다. 부산에서 사라진 여대생이 대전에? 그것도 석 달이 지나서? 확실합니까? 본인이 맞습니까? 포스터에 있던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도 그랬어요. 남자 한 명이랑 같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표정이요. 웃고는 있었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고요. 형사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40대 남성이었죠. 부산에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가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기억하십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얼굴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이 제보는 즉시 수사팀에 보고되었습니다. 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대전으로 팀을 보냅시다. 혹시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2명의 형사가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대전역 근처 식당을 찾아갔죠. 중국집이었습니다. 실종된 여대생 포스터 보셨죠? 이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식당 주인은 포스터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일주일 전쯤 젊은 여자가 30대 남자랑 같이 왔다는데요. 아, 그런 손님들 많아요. 매일 몇십 명씩 오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형사들은 인근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분식집, 여관까지. 이윤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목격자를 찾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전역 주변 여관들 명단 좀 주세요. 형사들은 여관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투숙객 명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에게 물어봤죠. 이 여자 본 적 있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20대 여성이 30대 남성과 함께 투숙한 적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수사 끝에 형사들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신고자를 다시 불러드립시다. 신고자는 다시 경찰서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면 조사였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고자는 처음보다 조금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었어요. 대화는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럼 어떻게 그게 이윤희 씨라고 확신하십니까? 얼굴이 비슷했어요. 포스터랑. 형사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윤희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었죠. 이 중에서 본인이 본 사람을 골라보십시오. 신고자는 망설였습니다. 사진들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네요. 멀리서 봤고 잠깐이었어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확신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때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헷갈려서요. 결국 그 제보는 오인으로 결론났습니다. 대전에서의 수사는 헛수고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 중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이윤희가 서울에 있어요. 강남의 어떤 집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들었어요.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찰은 발신 번호를 추적했지만 공중전화였습니다. 서울 강남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체적 주소도 없이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11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윤희가 해운대 백화점에 있었어요. 쇼핑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12월에는 더욱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희가 출가했어요. 어느 산속 절에 있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은 이런 제보들에 일희일비했습니다. 매번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으로 떨어졌죠.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어머니는 대전으로, 서울로, 해운대로, 심지어 깊은 산속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헛걸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런 허위 제보들에 시달렸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제보를 확인해야 했죠.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팀장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착각이었다, 잘못 봤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어떤 이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가족이 내건 100만 원의 사례금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1991년이 저물어갔습니다. 실종 6개월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확실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보 속에서 진실은 더욱 흐려졌고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제보들이 그녀의 마음을 죽여버린 것이죠.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윤희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2년이 왔고 1993년이 지나갔습니다. 1995년, 2000년, 2005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덕천동의 한 집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윤희의 방. 그날 이후 30년이 넘도록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문법 책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던 페이지, 밑줄 친 단어들, 여백에 적힌 메모까지. 모든 것이 1991년 6월 6일에 멈춰 있었죠. 옷장 안에는 그녀가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흰색 원피스, 청자켓, 여름 블라우스들. 어머니는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옷들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윤희가 돌아오면 곰팡이 냄새나면 안 되잖아. 벽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동아리 MT에서 찍은 단체 사진,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사진 속 이윤희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1살의 밝은 미소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방을 밝히고 있었죠.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습니다. 한때 딸을 찾아 부산 전역을 뛰어다니던 그 다리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6월 6일만 되면 그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그 골목으로 갑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곳. 30년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머니도 늙었습니다. 70대가 된 그녀의 손은 관절염으로 굽어졌고 눈은 백내장으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진만큼은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을 닫고 향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게. 1998년 이윤희의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빈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니를 위한 자리였죠. 동생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계속 울었습니다. 언니가 있었으면. 언니가 보고 싶어. 부케를 던지는 순간 그녀는 빈자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부케는 빈 의자 위에 떨어졌고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3년 아버지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였죠.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에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의 사건 파일도 먼지가 쌓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은퇴했고 새로운 형사들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 창고 깊숙한 곳에 박스로 보관된 채 이윤희 실종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2010년 실종 19년째. 한 신문사에서 잊혀진 실종 사건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윤희 사건도 그중 하나였죠. 1991년 사라진 여대생, 가족은 아직도 기다린다. 기사가 나간 후 며칠간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은 위로의 말이었지만 몇몇은 또 허위 제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제보에도 무덤덤해졌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죠. 희망은 점점 체념으로 변해갔습니다. 2015년 이윤희가 살아있다면 45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상했습니다. 중년이 된 딸의 모습을. 결혼을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윤희가 살아있다면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까? 밤마다 어머니는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어딘가에 갇혀서 부모를 부르는 꿈. 딸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직도 저러시네. 이제 포기해야지. 30년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지만 부모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딸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실종 27년째.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딸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윤희를 볼 수 있다면. 간호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고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골목에 가는 것조차 힘겨웠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멈췄지만 이 집의 시간은 이미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윤희야, 요즘 세상이 많이 아파. 너는 어디서 지내니? 건강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윤희가 돌아올 때 여기가 없으면 어떡해 해. 이 집을 지켜야 해. 아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든 40년이든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 딸의 방, 딸의 물건들, 딸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21년 6월 6일. 실종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골목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윤희를 기억합니다. 1970-1991 물음표. 그 작은 기호에는 30년간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가족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멈춰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골목은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시절의 공중전화 부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억 속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멈춰 있었습니다. 늙어가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오직 딸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기다립니다. 2021년 10월 한 방송국의 미제 사건 프로그램 제작팀이 이윤희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30주년을 맞아 잊혀진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이 사건이 선정된 것이죠. 이 사건 진짜 미스터리네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PD는 먼지 쌓인 경찰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 목격자 진술, 수색 기록들. 모든 자료를 검토하던 제작팀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목격담 제대로 조사된 게 맞나요? 1991년 6월 6일 밤 덕천동 골목에서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던 증인. 당시에는 단순 목격담 정도로만 취급되었지만 제작팀은 그 증인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3주간의 취재 끝에 제작팀은 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80대가 된 노인이었죠.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던 그는 30년 전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싫어인가 살려줘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여자 목소리였어요.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신고는 했어요. 경찰이 왔다 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다면서 그냥 갔죠. 그때는 저도 별일 아닌 줄 알았고,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했더라면 제작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그 골목에 살던 주민들을 수소문했죠. 대부분은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지만 몇몇은 아직 그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이제 50대 중반이 된 남성이었죠. 사실 저도 뭔가 봤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날 밤 9시쯤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출발하는 걸 봤어요.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차 종류는 기억하십니까? 흰색이나 회색 승용차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차종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성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했죠. 설마 그게 사건이랑 관련 있을 줄은. 제작팀은 이 새로운 증언들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3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사건 파일을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증거들을 재분석했습니다. 현대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했죠. 이 사건은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발적 범죄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 깔끔해요. 소지품 하나 남지 않았다는 것은 범인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피해자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은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사했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 용의선상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고 일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새로운 수사는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1년 11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1991년 6월 6일 부산에서 사라진 여대생 이은희.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방송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이은희를 찾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아는 사람일 거예요. 무작위 범죄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 같아요. CCTV만 있었어도.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안타까움과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몇몇은 새로운 제보였습니다. 저희 삼촌이 당시 그 근처에서 택시 기사를 했는데 뭔가 아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 그 대학 학생이었는데 이상한 남자가 여학생들을 따라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는 새로운 단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한 시청자가 제작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1991년 6월에 이상한 경험을 했대요. 덕천동 근처에서 차에 탈 뻔했다고. 제작팀은 즉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죠. 그녀는 30년 전 자신도 대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6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밤늦게 버스를 놓쳐서 걸어가는데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어요. 어떤 차였습니까? 흰색인지 회색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운전석에 남자가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 문을 열고 어디 가냐, 태워줄까 그랬어요. 저는 무서워서 뛰어서 도망갔죠.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기억하십니까? 너무 어두워서 그냥 덩치가 있어 보였어요. 30대 정도? 이 증언은 앞서 나온 차량 목격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은희도 같은 남자의 차에 탔던 것일까요? 경찰은 1991년 당시 부산에 등록된 흰색, 회색 승용차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기록은 불완전했고 대부분의 차량은 이미 폐차되었습니다. 2022년 초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증언들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조명으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은희 사건은 더 이상 잊혀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노부모는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기억해줘서. 어머니는 PD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나요?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PD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증거의 부재, 목격자들의 불확실한 기억.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윤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졌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 2024년 6월 6일. 실종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장마 전선의 비.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80대가 된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있었고 딸이 된 동생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동생의 15살 된 딸 이윤희의 조카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예전 그 골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완전히 달라진 그곳.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넓은 도로가 생겼지만 가족들은 정확히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비석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윤희를 기억합니다. 1970-1991 동생이 가져온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윤희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언니, 또 1년이 지났어. 동생은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50살이 됐어. 딸도 고등학생이야. 언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딸 이름을 윤서라고 지었어. 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15살 윤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서 21살의 이윤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윤서. 엄마가 이모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이모는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제 롤모델이에요. 소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모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흘린 눈물은 이제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해마다 써온 편지였습니다. 33번째 편지. 윤희야, 엄마야. 올해도 이렇게 찾아왔어.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많이 늙었어.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 아빠도 많이 아프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윤희야,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엄마는 널 사랑해.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이해해.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가족의 오열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하나 더 놓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힘내세요라고 작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정오가 되어 가족들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까? 살아서 한 번만이라도 딸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 팀장은 여전히 이윤희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쌓인 자료들, 수백 건의 제보들, 수십 명의 목격담들. 하지만 단 하나의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팀장님, 새로운 제보 또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뭔가? 익명인데. 1991년 그 시기에 덕천동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또 그런 제보인가?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3년 동안 수천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모두 헛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윤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의 얼굴. 그 미소가 그에게 계속 수사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윤희를 생각했습니다. 방송을 봤던 시청자들, 기사를 읽었던 독자들, SNS에서 해시태그를 본 젊은이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윤희를 기억했습니다.
저 사건 결국 해결 안 된 거야? 33년이나 됐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버티지? 범인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CCTV가 없던 시대라 더 안타까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마추어 탐정들은 나름의 이론을 제시했고, 누군가는 지도를 분석했고, 누군가는 당시 사건들을 비교했습니다. 해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윤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윤희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범인일 수도 있고 목격자일 수도 있고 혹은 이윤희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윤희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기억을 잃고 살고 있을지도, 혹은 다른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어쩌면 이윤희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혹은 그 후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3년이 지난 지금도 두 노인은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희망과 고통 속에서 버티며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이윤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실종 사건은 33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91년 6월 6일 밤 8시 30분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윤희 씨. 당시 21세, 키 162cm, 단발머리,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진실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윤희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